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안도랠리가 하루를 채 못 갑니다.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도 보면 심리적 저항선인 다우지수 3만 선이 무너지면서 월간은 또다시 이 지수 침체에 대한, 시장 침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시장을 좀 잠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전강 후약 그 자체의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하락 장세가 시작되는 것인지 걱정이 크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윤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미국 증시 상황들 그리고 암호화폐 이슈들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잠시 펼쳐졌던 안도랠리를 모두 반납하면서 52주 최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2.42% 하락했고요. S&P 500은 전일 대비 3.25%, 그리고 나스닥의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4% 하락하면서 지속된 약세장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페드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 이후 또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이날 공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페드는 전날 0.75%포인트라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직후 나타냈던 안도랠리가 불과 하루 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2009년 1월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전날 페드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기존 속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정책위원 9명 중에 3명이 0.5%, 이 빅스텝에 해당하는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를 했었지만 결국 비스텝 조치는 피해가게 됐는데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월에 9%를 찍으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정점이 11%를 약간 웃돌 수 있다고 전하면서 종전의 10%에서 상향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긴축 행렬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우리 시장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지표도 이 주택 시장이 둔화하고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13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미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4.4% 줄어든 연율 154만 9천 채를 기록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직전주 조정치였던 23만 2천 건보다 3천 건 줄었습니다. 또 4주 평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750건 늘어난 21만 8,500건으로 2019년 이후 이 팬데믹 이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사적 저점 약간 위에서 거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용주들이 아직은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종업원들의 해고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 위험 자산으로 불리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큰 강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추락으로 관련주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이고 암호화폐에 대규모로 투자했던 기업들도 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종가 기준으로 무려 7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 250달러를 웃돌았던 주가는 현재 55달러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고 또 인플레이션과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은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14일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가 빙하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정규직 직원의 18%를 해고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어제 장 전일 대비 7.2%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5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주가도 사상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들어 무려 61.8% 하락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빈후드 시가총액은 59억 9천만 달러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체대주표상 이 현금보다도 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 블룸버그는 로빈후드가 올해 1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로빈후드의 주가 어제 전일 대비 2.27% 하락하면서 6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결국 비트코인의 지지선인 2만 달러가 깨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CEO wants recent rout could be the start of a long bear market.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급락은 결국 장기간으로 이어질 약세장의 시작일 수도 있다면서 이 암호화폐 저장 솔루션 제공업체 발렛 글로벌 CEO인 바비리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몇 개월까지 나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낙관적이었지만 지난 몇 주간 벌어졌던 일들을 고려해 봤을 때 2021년 11월이 정말로 비트코인의 최고점이었고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수년 동안 약세장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현재 시험하고 있지만 조만간 19,000달러에서 18,000달러까지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만 달러 범위의 청산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와 이 비트코인계의 큰손 차입자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인 이 에이드리안 프레졸리즈도 이 바비리와 같은 우려를 제기하면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로 떨어지더라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전날 시드니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하락할 경우 매각되어야 되는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장의 단기적인 고통일 뿐 그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매우 강세 입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8% 넘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 2만 1,000달러 선까지 깨졌습니다. 현재 2만 불대 간신히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2만 599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2위에 있는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 보여주면서 현재 1,0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주 대비는 무려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의 약세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지난주 1조 달러를 유지해 주다가 오늘은 800억 달러까지 내려온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최근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강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itcoin could hit 100K by year-end. 이 PwC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다수의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2월 31일 비트코인의 가격 예상을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무려 42%가 7만 5천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또 나머지 35%는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투표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에 실시된 설문조사로 이 암호화폐 업계에 큰 이 역풍을 물고 왔던 테라 사태 이전에 시행되었던 설문조사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해당 수치에는 또 변동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 대표적인 회의론자로 꼽히는 피터 시프가 또 다시 한번 쓴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아직 비트코인의 바닥은 오지도 않았고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내가 4일 전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00로 가고 이더리움은 $1,00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예측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상승할 때 이 나스닥 기술주들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하락할 때는 언제나 기술주들과 함께 떨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누가 됐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의 바닷가를 만불로 점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10만 불까지 내다보고 있는 요즘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외신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돼서 전략을 세워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을 보니까 기뻐하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6월 FOMC 정례회의 결과를 통해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단행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7월 그리고 이어지는 9월 계속해서 좀 연속적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짚어주시죠. 네, 최근 어저께 이제 FOMC 회의에서 28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미 연준의 이제 정책 목표 방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인플레이션 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걸 이제 표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전일자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올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수준을 3.25에서 3.5% 수준까지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고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이 발표된 6월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를 생각하는 위원이 8명으로 최다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생각하는 위원도 상당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수준을 3.75에서 4.0%로 지금보다 올 연말보다 더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경기 둔화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지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 이제 PCE 상승률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5.2%로 지난 3월 달에 예상했었던 4.3%에 비해서 0.9%를 올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는 이 그 상승률을 기존의 2.7에서 2.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올해 4분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3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올해 이제 미국 GDP 성장률을 지난 3월에는 2.8%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발표를 하면서 1.7%로 1.1%의 큰 폭 하향 조정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미국 GDP 성장률도 기존 2.2%에서 1.7%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GDP 성장률이 올해, 내년 계속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실업률 수준은 3.6%인데요. 기존 전망치 3.5%에 비해서 약간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실업률이 내년에는 3.9%, 그다음에 2024년에는 4.1%로 올해보다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의 경기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나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국내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은의 스탠스가 상당히 관심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7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과연 빅스텝으로 올릴 것이냐 여부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3월 달 이후에 계속 지금 4.1, 4.8, 5.4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이제 5월달 수입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3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3.6%가 상승할 만큼 지금 지금 수입 물가 상승세가 만만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부터 보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은 확실한데 지금 미국 상황으로 보면 빅스텝 인상 가능성도 조금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빅스텝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 차가 이제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올리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도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리면서 1.7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7월 달 FOMC 회의에서 빅스텝 이상,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상이 될 경우에는 양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금리 차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1.5에서 2%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해 말까지 FOMC 회의가 4번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소한 한 번에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3번 정도의 빅스텝이 있어야만 이 정도의 금리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 국내 경제 여건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빅스텝에 대한 부담세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자산 가격이 하향세일 확률이 많고요. 특히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대출 부실 확대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부담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과연 쉽게는 0.5%포인트 빅스텝 올리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재차 좀 부각이 돼서 급락세를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도 지금 부진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4% 감소를 했고요. 필라델피아 연준의 6월 기업 지수도 마이너스 3.3%로 마이너스 3.3포인트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내의 긴축 우려감이 큼에 따라서 아마 지금 시장도 아마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 이제 FOMC 회의가 발표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다음날 급락하는 형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지난 5월달 FOMC 회의에도 시장 예상치 수준의 금리 인상이었죠. 빅스텝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봤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금일 이제 미국 증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되풀이 되면서 시장 여건은 상당히 불안감이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뒤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그대로 좀 최근 시장도 보면은 바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 계속해서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궁금한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금융시장은 당분간 이제 변동성이 크면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해 내내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이제 방안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기준금리 인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망 관련된 특히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공급망 인상과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수급 불안 때문에 지금 그 상승세가를 보이고 있다가요. 최근에는 수요 관련된 그런 분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급망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저께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영국, 스위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5회 연속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1.25% 수준까지 올렸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인 0.5%포인트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의 마이너스 0.25%의 기준금리가 플러스 0.25%로 인상을 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지난 7월에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빅 스텝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 ECB 같은 경우도 지금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9월에는 빅스텝의 인상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빅스텝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각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은 해외로 다시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건 신흥국 시장 전체적인 아마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흥국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불안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한미 금리 역전 차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인의 투자자금 이탈 규모는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점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도세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올해 내에 지금 계속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더 팔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전체 투자량의 4분의 1 이상은 이제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팔 수 있는 양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1293원대로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 원화 약세가 1300원대까지도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 섞인 그런 전망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시는 아마 당분간은 좀 부진함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에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이슈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고환율, 고금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좀 직격탄을 또 날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와 관련된 내용 중 유가 관련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41년 만에 이런 물가 급등과 고유가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결국 사우디행을 결정을 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보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가치로 여겨왔던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인플레이션 이슈가 미국에서도 심각하구나라는 해석과 더불어서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유가 상승분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유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석유 제품을 안 쓰는 쪽이 모든 경기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 전반에 다 석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조금만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물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를 통해서 미 바이든 대통령이 7월 13일서부터 16일까지 중동 지역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이스라엘 등 이제 중동 지역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도 같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내 평화 안정을 위해서 논의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우디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하고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간에 상당히 이제 불화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그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크지의 이제 암살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암살의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멘 내전 사태에 대해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입장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그동안 상당한 친근감을 보였던 미국과 사우디 간의 반목이 지금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경제 여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국이 서로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사우디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내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현재와 같은 이제 반목을 좀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크게 이제 현안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석유 가격 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석유의 이제 증산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가를 급등을 하면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의 원유 증산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펙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이제 오펙 플러스 회원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해서 원유 증산에 상당히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00년 5월에 유가 급락에 따른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대규모 증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유가 안정을 통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상 목표 비슷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올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재와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조금 완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패배의 그 규모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절박함이 지금 사우디 행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이제 중동 정책 확장에 대한 경계 부분이 같이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과 사우디 간의 이제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그 중간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지금 사우디와 경제 협력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 내에 중국의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내에 지금 중국 해군을 위한 항구를 임차하기 위한 그런 협상도 진행될 만큼 상당 부분 중국과 친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 중동 지역의 이제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좀 막아보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사우디행을 이끌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또 방문을 하면 기간시설이나 청정에너지, 우주기술 등 광범위한 제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또 긴밀하게 이루어지면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체크포인트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떠한 포인트를 저희가 챙겨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사우디는 지금 이제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탄소 배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석유로는 이제 계속 이제 경제 발전을 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고요. 특히 이제 빈살람 왕세자 주도로 해서 청정 에너지, 우주항공,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지금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전 2020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2030년도까지 1,550조 원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석유에서 이제 석유 외 부분의 그 성장세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위의 부분의 GDP 기여도를 2030년도까지 65%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상당 부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우디의 미래 산업 관련돼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국가들한테도 상당한 그 파급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에너지 산업, 특히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관심 사항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과 그린 블루 수소, 그다음에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우디 국부 펀드나 그다음에 아람코와 같은 그 국영 기업과의 다양한 MOU를 체결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람코하고 이제 이제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는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수소 연합체죠. 그러니까 국내 수소 연합체인데 여기서는 수소 정보 및 공급망 구축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블루 암모니아나 블루 수소에 대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람코의 이제 자회사인 S-오일과도 지금 다양한 수소 관련된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부 펀드인 PIF와도 포스코나 삼성물산이 그린 수소와 관련된 공동 산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MOU도 체결을 할 만큼 사우디와의 이제 수소, 암모니아 생산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제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거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 기업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 관련된 그 건설 수주가 많았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행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 저희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도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4%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도 오늘은 하락세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에 너무 이제 몰입해서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위험성이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현금 비중은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본격적인 매수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아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현재와 같은 약세장이 추석 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반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하향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런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맞춰서 좀 투자할 때도 좀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힘든 만큼 이런 시장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Let's think about the sentiment both in the market and the economy as a whole. We've had one quarter of negative GDP growth, and then we're going to determine whether we're going to get 2 consecutive quarters, which will qualify as a recession.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but we'll have to wait and see. I think economic growth is still okay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at employment growth is still okay. But we'll have to wait and see. A lot of times, those growth numbers can be adjusted by inventory buildup or inventory takedowns. So when we think about what do people think about in terms of the economy, how positive or negative on it are there? And so what we can see is that the red line here shows the number of people that have very poor confidence in the economy, have negative confidence in the economy. The green line shows how many people have positive confidence in the economy. And we can see right here that there is a preponderance of people that believe that the economy is has problems, okay? We're going to experience either slow or negative growth. Whether they're right or wrong, we'll have to wait and see. We had different occurrences on that basically before when we hit COVID, okay? And earlier in 2015, we had a lot of people having negative confidence in the economy, and yet the market still wound up doing much better.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to measure investor sentiment. We've got individual investors, we've got institutional investors. We've looked at those before. I've never really talked yet about day trading investors and what do they think. And what we can see is this is just the number of people that are bullish. So what we can see is we got down to low levels back in late January, and we got back to low levels just recently from a day trader's perspective. We had this big spike right after the second Fed rate hike. This is done on a weekly basis, so we'll have to wait and see. What we like to see at market bottoms are low levels of bullish investors. And then what we also like to see are high levels of bearish investors to identify market bottoms. What we can see during all of the rally coming out of COVID, how pervasively negative people were from a day trading standpoint. And right before that break, we had very few people that were negative on the market. Now what we can see is we have these high levels again, not consistently high like every week like we had before, but we have very high levels. We had a peak right before this second rate hike of negative sentiment by day traders, and then once we had that short one-day rally, we had a decline off of that level. But that's just day traders. We want to always think about everybody together.
This is a poll done to institutional investors done every week, and it's how bullish or bearish you are, relatively speaking. And you can see that when we were down here at the March lows, we had a high negative reading, which was good, makes sense. We don't have quite that same high negative reading down here. Another poll that goes is, where do we think the next 100 points are? The orange lines are when a group of investors think the next 100 points are lower, and the green lines are when they think the next 100 points are higher. Believe it or not, they've thought that the next 100 points are higher lately, and that hasn't happened. Finally, what we want to also look at are individual investors, okay? Not institutional, not day traders, but individual investors. And what we can really find out, and you can see it when you listen to the cable news stations, is that there's a very negative opinion by individual investors. In fact, it's much more negative than it was earlier on in the late January and early March lows. And we're even higher than where we were in terms of negative sentiment by individual investors than we were back in March of 2020, April of 2020, when we were so concerned about COVID. This is a positive in and of itself. There's more that we need to think about. We need to think about liquidity. We need to think about the number of stocks that are all breaking down to be able to identify market bottoms. But these are indicative of times that the market will have a tough time going materially lower currently. 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업종을 그래도 찾아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업종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시장 조정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비록 종가의 마감 자체는 윗꼬리, 즉 상승분을 반납하고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제일 강한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강한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시장에 다시금 주도주로 등극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그런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즉 어제 같은 그 현상들, 기존에 음봉에 마감을 하다가 시가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 부분의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록 오늘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 시장이 돌아설 때 대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을 체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업종은 2차 전지 소재 업종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했던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그런 종목군이 있겠고,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파생돼서 상승하는 현상, 이 파생돼서 상승된다는 부분은 원래 LNF, 에코프로 BM이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가 어제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첨보 이러한 종목으로 상승이 확산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 대비 강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업종이 좋다고 하면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냐 그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닌데, 다만 이게 저희가 준비해 놔야 될 점은 다시금 하락이 연속되다가 반등 나올 때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업종 시장 대비 강한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동박 사업 중심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동박이라고 하면은 이 아주 얇은 전도를 높여주는 그런 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도 이 부분이 10% 정도를 차지하면서 양극재, 음극재, 소재 단으로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 그 소재 중에서 양극재는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동박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도 원재료가 저희가 구리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차를 2개월을 두고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 즉 구리 가격의 상승분을 제품으로 전가가 가능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일 저점 이 주가를 지키는 조건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해서 괜찮으니까 소위 말해서 중장기 기간 같은 경우는 중장기라고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가지고 가는 구간으로 삼기에는 무리고요. 그 무리라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누구도 바닥을 알 수 없지만 그 바닥이 가늠되는 시점이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그러한 징후라든지 요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15일 저점을 지키는 조건으로 짧은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 간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본 특징적인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강한 업종 이야기를 했다면 또 수급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좀 찾아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아무래도 시장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주가 측면만 보더라도 종목을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이고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을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시장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 들여다보기보다는 좀 또 다르게 본인의 에너지를 분산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보고 있으면 뚜렷하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매수할 만한 가능한 종목군을 추린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조금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이 너무 심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조차도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금리로 잡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종목군을 추려놓을 필요가 있다 보니 수급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외국인 기관 수급 같은 경우가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사님? 네,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시가 대비해서 종가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이 강했었고 그 중에서도 그 양극재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신고가를 눈앞에 둔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9일 연속
이제 기관 중심의 수급이 유입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도 있었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이 시장 대비해서 계속 강하기 때문에 이 업종 같은 경우 가격, 즉 기업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실적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시장 대비 수급적인 요소, 가격적인 요소로 강하더라도 가격대를 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는 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적으로는 코스모 신소재는 53,000원대 가격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코스모 신소재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시작 전 저희가 작전을 세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 말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인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바로 쉬었다가 바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